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여권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관련한 정치권 이슈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두 분 모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청문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전반적인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인사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국회의원 몇 분 빼놓고서는 거의 모든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사 검증에 대한 기준 발표가 없었던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표절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자료 제출 미흡이라든지 이렇게 항목에서 역대 항목상 부적응하다라고 했던 항목상 걸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문회 제도 자체가 무용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뭐냐면 자료 제출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없이 본인의 입으로만 해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냥 하루만 때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평 들어봤으니까요. 저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문회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의 여론도 더 나빠진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와 이진숙 후보의 공통점은 뭐냐면 겉으로 사과한다라는 단어는 썼습니다만 해괴한 논리로 계속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부인이 증인 또는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아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밝혀지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카피킬러의 50% 이상의 상회하는 표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카피킬러를 믿을 수 없다. 내가 하면 10%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해서 10%가 됐다라는 것을 증거 자료를 내야 되는데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또 이 교수 진용이 함께 검증했던 자료까지 부인하는 저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공계에서는 이런 게 관행이고 당신들이 학계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시스템 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등교육이 많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공계 관행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정당하게 제자의 논문을 제자 논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제일 저자로 쓴 거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라는 논리를 펴서 많은 보는 학자들과 이 제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펴는 정책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때문에 뽑힌 걸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서울대에서의 기본 학위에 대한 연구 논리 기준을 지금 이진숙 후보가 했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논문을 쓰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본인이 한 게 지금 충남대의 기본 눈높이였는지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 전체를 먹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자체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 또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새 정부가 드러나서 첫 번째 내각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맨 처음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검증이 되게 거셌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한 검증을 떠나서 정치적 공방거리로까지 지금 아직까지도 작용을 하고 그 후보를 비난하는 프랜카드가 이제 지역에 걸려 있기도 하고 한데 똑같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멘탈이 좀 강한 사람이 잘 버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청문회는. 근데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고 그리고 가정에 장애가 있는 또 엄마이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또
그 자녀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복지국가의 강화 그리고 장애 아들을 둔 그 가족 기능의 강화 이런 측면에서의 자기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제 장관까지 하게 됐을 때는 본인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크게 마련이 되는 것인데 본래 것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의 어떤 그 과정상의 잘못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변호를 하거나 편을 들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큰 걸림돌이 될지에 대해서 저는 기준은 국민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예. 그리고 그 인사를 추천한 측에서도 이런 정도라면 장관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전국을 운영하는 데 짐이 될 것이다. 또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개인을 위해서도 적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본인 또는 이제 권고에 의해서 그 사직을 하게 되는데 그 강선우 특히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또 여성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전혀 관련된 활동을 안 해왔던 다만 이제 그 교수로서 직선을 통해서 이제 총장까지 뽑히고 국립대 총장은 아무리 직선을 통해서 뽑혔다 할지라도 검증을 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증까지도 한 차례 받았던 이런 전례가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그 검증 기준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기준은 분명히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 없이 어떻게 그 후보를 추천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노련한 해명이 있고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해명이 있는데 우리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정치와는 무관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아마추어적인 그런 답변들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몇 번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뭐 조만간에 어떤 그 여론을 통해서 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좀 여론 말씀하셨는데 뭐 대통령실, 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 일단은 이 말은 이제 여론의 추이를 좀 보겠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끝나는 뭐 주말까지 좀 지켜보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뭐 임명 철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그런다면 조금은 열려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국민들 여론을 생각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또 참모들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이 사이에서 아마 갈등과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참모들의 의견도 하나로 정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있고 또 정책적 판단이 있고 또 이 정무 속에서 추천자들 혹은 그 해당 지역들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충청에서 장관다운 장관으로 유일하게 추천된 분이다. 이런 여론이 있고 또 지방국립대 최초의 총장이다.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후보인데 과연 낙마시켰을 때 또 반대의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무마할지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함께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 어떤 여론을 보면서 본인 또는 뭐 그 추천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유지와 뭐 모든 유지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비단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현 정부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면 올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라든지 GDP 대비 국가 부채 몰랐던 부분, 채무 몰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채무와 부채 구분하는 질문을 하려는데 거기까지 나가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장면이 뭐냐면
준비단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단들이 이진숙 후보 앞에 노란 포스트잇을 막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잇이 뭐였냐면요. 동문서답 하라. 그리고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잘 알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런 포스트잇을 그 직원들이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얼마만큼 자기들이 모시고 온 후보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를 직원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제 정책 질의 과정에 있어서 의대 정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라든지 유보 통합 문제라든지 AI 교과서 문제라든지 어떤 것도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단 그 논문 표절 문제 정도가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선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여성가족부가 이 다루는 업무 중에 뭐냐면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일가정 양립하는 데 있어서의 피해자 이런 거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형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굉장히 가까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터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수율이 높고요. 2차 가해가 높고 그래서 제대로 치유가 안 되고 다른 말로 변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선우 후보가 하는 그 보좌관 갑질이 딱 그 형태예요. 굉장히 암수율이 높아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다가 이번에 확 많이 올라오게 된 거고요. 상습적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마치 보좌관이 그런 짓을 당할만 해서 쫓겨났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약자 보호하는 업무에도 정식으로 이율 배반적이라 같이 하기 곤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덕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직무상으로도 부적절한 인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본인들 2명이 스스로 물러서는 게 오히려 지명해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황이 어떻게 좀 그래요. 말씀하시죠.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후보와 또 그 인사 담당 책임지시는 분들이 무겁게 듣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그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 지난번 의대 정원 문제, 의대 갈등 보면서 대학이 의대로만 나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 출생률은 떨어지는데 서울로만 모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서울대처럼 좋은 대학이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가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 정부의 철학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진숙 후보가 딱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부분 이외에 다른 초중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좀 준비도 덜 돼 있다라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노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얼마나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과 그 분야에 또 의원들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끌어가면 지금 당장은 조금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그것도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채워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답변도 그랬지 않습니까?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교육의 범위가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초중등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가 못했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뭐 그런 부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정책을 곳곳에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부채와 우리 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옛날 국회의원 토론회 할 때 갑자기 훅 들어와서 액수를 제대로 말씀 못 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네. 이게 당황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측면과 다른 것이 훅 들어오면 평상시에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후보들이 내내 그런 상황 속에서 답변을 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명을 대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청문회 관련돼서
앞선 뭐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 이제 오늘도 청문회가 계속됩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어떤 점을 좀 검증하고 살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앞서 이진수 후보와 강선우 후보를 빨리 낙마시키지 않는 의도가 달리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워낙 문제가 큰 두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 이 앞선 두 분보다 못지않게 큰 문제가 있지만 가려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까지 기다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나머지 후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인사 검증 받으시는 세 분은 부동산 투기 관련된 문제가 공통점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경우는 보통 외교관 출신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의전비서관실이나 외교비서관실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경제비서관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부인이 한남동에 이제 재개발 앞두고 나서 그냥 도로를 삽니다. 그리고 10억대 차익을 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삼성이랑 이제 전세 계약을 했던 부분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도 공직으로 역시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돼서 발표하기 직전에 재개발 아파트를 삽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그 아파트에 산 적이 없이 매매를 해서 역시 10억 이상의 부동산 차익을 얻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미리 알고 했다라는 의혹을 두 분이 다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구윤철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도 부동산 정책 한참 발표하던 당시에 네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때 다주택 보유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매각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가진 아파트는 이 재건축에 매여가지고 팔 수 없는 아파트라고 대통령실에다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거짓 보고임이 밝혀지고 역시 이제 거액의 차익을 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오늘은 경제 관련되고 이제 외교는 또 통상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경제 관련돼서 근무를 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가꾸는데 노력을 했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과거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투기성 부분에서 검증해서 낙마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짚어주신 의혹들에 대한 지루와 검증이 이어질 텐데 오늘 좀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대한 많은 후보들을 낙마시켜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첫 정부 출발하는데 좀 힘 빼기도 가능하고 적당히 다음 인사 추천할 때는 우리의 의견도 좀 들어라는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전반적인 자기 반성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굳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뭐 정도의 차이를 우리 국민들은 아마 비교해 보면 잘 느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그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는 뭐 이런 어떤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우리는 우리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통해서 고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부 부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의 부동산이 연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향후에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그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직에 있다가 민간에서 충분하게 자기 활동을 하고 민간에 있을 때는 뭐라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뭐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법만 지켜가면서 하면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뭐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검증거리가 아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의 그 높이 기준 속에서 장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작은 흠집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이런 검증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양하고 손살에 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기껏 이리저리 사전 검증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본인도 제대로 몰랐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장관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선 힘 다 빠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아까 초입에 우리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에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번 청문 과정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두 분께서 변화에 또 힘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을 했지 않겠습니까?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된다라고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주장을 했는데 이 공개적인 쇄신 요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요즘 변화, 쇄신, 책임이라는 세 글자를 놓고 함께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쇄신의 주체가 따로 있고 쇄신의 객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쇄신의 주체여야 하고 객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누가 얘기할 때는 누구를 공격하고 누가 할 때는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냐라는 그런 질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시간 내에 오늘 뭐 하루 뉴스 내일 하루 뉴스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올라오는 새 지도부와 함께 끊임없이 쇄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복희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